부동산 문제는 워낙 심각한 지 네. 오래됐고 지표가 부진하고 인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시진핑이 이런 거를 두고 이렇게 중국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경제를 구성하는 게 내수, 수출, 투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수출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 안 좋은 거죠. 좋더라고요. 중국식 의도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민생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거고, 그래도 나를 따라 압박이 올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유지하는 게 1번입니다.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딥차이다. 그거 저도 되게- 구독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떤 면이 어려우셨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너무 이제 사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네, 맞아요.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렇죠. 그냥 제 색깔을 가지고 네. 기존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흐름과 현실적인 흐름을 잘 좀 융합해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거니까 뭐 네. 조급하고 그러지는 않은데요. 네, 네.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교수님 촬영하신 영상을 좀 봤는데 중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좀 질문을 좀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희 또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 이야기 나누기 전에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또 연준 회장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케빈 워시로 좀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 금수저 출신이고 맞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에스트로더 집안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던데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인물이죠. 케빈 워시라고 하는데 좀 이분이 임명이 되고 나서 사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금, 은 같은 원자재 시장이 많이 좀 출렁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케빈 워시의 아이고.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많은 네. 분들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소위 비둘기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죠. 이제 트럼프의 말을 잘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비둘기파가 임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의 행보를 찾아보면 실제로 이분이 35살 때 최연소 이야. 이사를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 쭉 보면 양적 완화나 이런 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고 나서 영원히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의 금융기관이 네. 이제 소위 문제가 생기는 이걸 보고 나서 저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 나중에 저걸 어떻게 회수를 할 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쵸. 없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가장 큰 핵심이 물가 관리인데 결국은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약간 긴축주의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서 더 활성화해야 되고 자금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과거의 행적을 보면 강달러를 선호한단 그러게요. 말이에요. 얼마 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도 문제 없다라고 네.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 인하가 기대에 좀 못 미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이라든가 은, 비트코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면 그냥 강달러 기조가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폭락을 하는 이제 이런 현재로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더 많은데 기존의 케빈 워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긴축을 하되 단기 국채 금리와 최대의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미 국채를 이 장기 국채 금리의 금리 차가 너무 붙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떼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상당 부분 네. 이제 이걸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군요. 모종의 뭐 묵계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 기조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달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또 강달러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말로는 실용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서 적어도 11월 그 중간 선거까지는 약간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아. 그런 현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또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주식시장도 또 원자재 시장도 약간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그렇습니다. 네. 되겠군요. 아무리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쵸. 지금부터는 어쨌든 지금 지명이 됐고 5월에 통과를 해야 되지만 모든 관심이 케빈 워시의 입에 지금 맞아요. 그 쳐다보고 있을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미 다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일단 케빈 허씨의 발언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럼 케빈 허씨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자세하게 좀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 하면은 일단 뭐 세계 경찰, 민주주의의 네. 수호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집권한 지 이제 2기 집권한 지 네.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그래서 미국 언론들에서도 이를 좀 성토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NYT나 뭐 뉴욕타임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디언즈에서도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트럼프의 이 약간 힘에 의한 공포 정치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네. 그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촉발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다자간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 경찰을 자처한 미국 동맹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모두가 지키게 하는 이런 시스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개방된 시장,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 규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이 80여 년간 네. 이제 지구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온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도 그랬지만 특히 2기 행정부에 더 심해진 것 들어가지고 같아요. 더 강력한 소위 미국 보호주의, 뭐 마가라고 하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바탕에 둔 강력한 미국. 그러다 보니까 동맹도 이제 거래의 수단으로 보고 그렇죠. 국제 질서라는 거는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그 대가를 대가. 지불을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거는 청구서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트럼프가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이기는데 애꿎은 동맹들만 그러니까요. 매우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제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틈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했던 행동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겼냐면 네. 그럼 이 틈을 누군가 메꿔야겠다고 하는 맞습니다. 나라가 나온 거죠. 네. 그게 이제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뭐 G2라는 게 그룹 오브 투라는 뜻이잖아요. 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두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주저하다가 네. 사실은 작년 G2라는 말부터 단어를요? 작년 말부터 왜냐면 중국을 인정을 해주는 인정을 거니까 안 하다가 그런 것들이 약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을 만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힘은 떨어졌고 혼자 갈 때 내가 다자 질서의 수호자,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헷갈리죠. 아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미국은 기존의 미국이 아니고 중국도 기존의 중국이 아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결국은
모든 나라가 미국을 보고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제 금융 체제라든가 모든 무역 그럼요. 체제라든가 이런 네. 게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자기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면 하지 말라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중국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그 설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과거에 미소 같은 냉전, 양극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 간에 미국과 예. 소련 그거는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의 싸움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중 경쟁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거기에 경제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을 둘러싼 이제 대표적으로 공급망 재편 같은 거죠. 그쵸. 이 공급망을 누구 위주로 끌고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면 중국으로 가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네.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서 네. 뭔가 거기서 우뚝 쓰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미국부터 살고 봐야겠다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그런 공간을 조금 준 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미국이 만든 틈을 중국이 좀 비집고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는 막 자국 보호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중국이 오히려 좀 손을 내밀고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이런 좀 면이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게 중국이 그 틈을 좀 파고들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중국이 그 틈을 잘 메꿔가지고 정말 G2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미국이 없앤 그 틈을 잘 메꿀 수가 있을까요? 글쎄, 네. 그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랑 갔을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많이 쓰고 그쵸. 있고 사회주의 그렇죠. 국가이고. 국가가 경제라든가 전 분야에 관해서 지나친 간섭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네. 못 믿어온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 되는데 중국이 그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브릭스 같은 데를 통해서 소위 미국이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해서 한다든가 SCO라고 그래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거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WTO 체제 내에서 특히 트럼프가 또 탈퇴를 했지만 CPTPP라는 아시아 태평양 이 경제협의체 이거에 대항하는 중국식 시스템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갔을 때 미국이랑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구체적인 뭔가를 제공할 수 있으면 네. 중국 쪽으로 가지 말란 법은 하나도 없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유리하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그렇군요. 이제 다른 나라를 설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시진핑 체제는 지금이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특히 트럼프가 자국 보호주의를 강조할 때가 다른 나라가 치고 들어올 상황이 안 되는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다 달러를 가지고 비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민폐도 막 국제화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럼 다른 나라가 네. 써야 되잖아요. 그럼 국제화가 되려면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인민폐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도 놀라웠게도 지금 물론 달러 결제가 뭐 70%가 넘지만 인민폐 결제도 뭐 2%, 3%대에서 지금 8%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넓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데와 주로 그 인민폐 결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벌리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화폐라는 거는 널리 쓰여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월드와이드 유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야 거기에 다 오리엔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어떻게 차근차근 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위 중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성패가 걸려 있는 거고 더 직접적으로는 중국 국내가 잘 나가야 돼요. 그렇죠.
국내가 어려운데 대외적으로 내가 리드한다, 나를 그러니까요. 따르라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네. 많잖아요.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음. 실업률 막 이런 부분부터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된다. 내수 진작하겠다고 얘기한 게 코로나 때부터 지금 오래됐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그 구체적인 성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고 아까 레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뭐 지방 정부들이 올해 성장률을 네. 좀 낮췄죠. 낮춰서 발표하고 예. 자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워낙 미국이 지금 동맹들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그쵸. 가잖아요. 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네.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과 바로 그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전통적으로 제일 큰 우방이라고 하는 캐나다도 중국을 지금 방문하고 중국을 있죠. 방문해서 네. 중국으로부터의 사업적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그쵸.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국제 관례 또는 국제 네. 시스템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뭐 아일랜드 이렇게 독일 총리까지 줄줄이 방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각종 언론 기사에서도 이제 시진핑이 뜨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이런 흐름들이 좀 중국의 위상을 더 높일 거라고 보시고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이득이 있겠지만 그 서방 우방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전략적인 동반자라는 관계에서도 중국과 좀 궤를 같이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네. 이제 군사나 안보 이쪽까지 네. 가기는 이쪽은 좀 굉장히 아니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특히 도덕이나 가치, 음.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문제가 생기면 틈만 나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영국 총리도 이번에 좀 발언을 그럼요.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 유럽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은 뭐 전방위적인 협력이나 이런 건 어렵다. 다만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라든가 이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나친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가 유럽 그 나토의 성원국인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그린랜드까지 미국이 탐을 낸다.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곳에다만 네. 올인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막 이런 걸 형성하는데 자연스럽게 이합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인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또 기분 나쁘면 관세 50%, 네. 70% 그리고 또 얼마 지나다가 얘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고 다시 돌려놓고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국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11월 이제 중간 선거까지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럼 만약에 잘못되면 완벽한 레임덕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막는 가운데서 약간 절충안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캐나다나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막 혹했는지 뭐 너네 캐나다 뭐 중국이 한테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영국도 좀 위협하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중국과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변동성 요인들이 네, 상당히 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게 그린란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트럼프가 그린란드 자원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요소도 있고 당장 이제 4월에 미중 간의 협상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실 작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을 안 하고 회담만 시진핑 주석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10월 9일 날 중국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10월 31일 날 회의를 경주에서 부산에서 했죠. 에이펙 계기로 부산에서 하면서 결국 한 게 뭐냐면 1년 유예를 한 겁니다. 유예를 했으니까 해마다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년. 네, 매년. 다만 그게 이제 메시지를 발출을 한 거죠. 미중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부산회의 전에도 벌써 미중이 작년만 해도 실무를 협상해서 5번을 만나서 조정을 다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 요소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급하면은 서로 꺼낼 수 있다. 근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문제를 지금 악화시켜서 자국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관리. 네. 그러니까 갈등이 노정돼 있는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네, 보이게. 네. 일단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렇군요. 그 줄다리기가 오고 갈 거고. 네. 그리고 특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네. 돼 있고, 물론 또 그때 가봐야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잘 얘기가 되면 뭐 9월, 10월에는 시 주석을 워싱턴으로 부르겠다. 지금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의 도전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깨동무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데 중국은 이미 그 범주를 조금 지나갔어요. 예, 미국의 그 국제 정책을 보면 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한 60% 정도 GDP가 넘어가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70% 정도부터는 제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다 그랬군요. 걸렸는데 네. 지금 거의 그 중국의 GDP가 물론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미국의 약 75%, 80%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덩어리가 너무 커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압박을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잘 안 되겠네요. 네,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아파하는 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석유, 네. 베네수엘라, 네. 러시아 네. 이런 데에 대한 압박이 다 왜 이루어지느냐? 네. 그게 중국에게 석유를 팔잖아요. 그쵸. 국제 우호 가격으로. 네. 다른 데서는 안 되니까. 그쵸. 인도도 러시아 석유 뭐 이런 거 샀다가 지금 관세 50%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에너지 자원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첫째 가지고 있고, 이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위치가 그 예를 들어서 원래 숙적이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대서양 가는데 꼭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고 북극 항로라는 거를 개발하는데 지금 네.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핵심 지역이에요. 히토류가 엄청나게 히토류와 에너지 이런 자원이 엄청나게 그렇다고 있고 하죠. 네. 또 하나는 미군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툴루 공군 기지라고. 이게 이제 사실 미국 공격하는 어떤 미사일이나 이걸 첫 번째로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랜드는 정말 미국이 갖고 싶은 데죠. 그런데 그게 남의 나라 영토를 그렇게 갖는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보스에서 뭐 처음에 그러다가 얘기가 잘 됐다 그러고 또 넘어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군사력으로 문제를 삼으면 그 나토 5조, 나토 헌장 5조에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당하거나 그러면 나토가 연합을 해서 그렇죠. 가만히 대응을 있을 하게 수 돼 없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거는 뭐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그러니까요. 완전히 깨지는 거고, 네. 그거는 또 중국한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래서 미국도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그 소위 달래고 또는 뭐 압박을 하고
강원 양면책으로 이제 끌고 갈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그걸 이렇게 관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뭐 나서서 네. 하면은 또 미국한테 직접적인 공격의 네. 대상이 되니까 결국은 중국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 이상을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국가들과 그거를 통해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회적 미국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네. 지금 이제 미중 간에 계속 끊임없이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은 좀 가만히 있다가 자꾸 미국이 좀 헛발질하고 틈을 만들어주니까 그 틈이 좀 더 벌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공세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수세적인데 그래도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계획이 다 네.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은 1대1로 대응하기에는 힘이 약하다는 거를 중국이 잘 압니다. 네,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1대1로 맞대응하기에는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는 앞서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그쵸. 과기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가지고 미국과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주의를 가지고도 완벽하게 자유진영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시진핑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50년 세계 최강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국가 목표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거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활의 개선이라든가 중국 국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기서 문제가 그게 안 생긴 되고 거예요. 있잖아요. 민생 경제가 너무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너희 자꾸 환율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만 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그래야 외자가 들어오잖아요. 외자가 네. 들어와야 투자가 되고 그래야 그 기업이 살아나고 실업이 일부 해결되고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 민생 경제가 돌아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야 막혀 있는 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도 좀 수혈이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민생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회 불만이 쌓이게 돼 있어요. 특히 통제 시스템에서. 그럼요. 그러면은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워낙 공권력이 막강하니까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중국이 역시 토끼 두 마리 잡기입니다. 대외적인 이런 미국의 압박 이런 거를 벗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국내 경제 문제를 잘 다루느냐. 이게 결국은 중국이 저걸 다 했네. 그러면 트럼프한테 압박당하는 것보다 저기랑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은 오히려 그 틈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최대 적은 뭐 트럼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이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교수님 말씀이 그 부분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의 내부에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와닿는 게 중국이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중국이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중 간의 뭐 안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싸우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AI 전쟁도 엄청나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AI 전쟁에서 어디가 승자를 잡을 거라고 보실까요, 교수님?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AI 전쟁이고 승자는 미국이나 중국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제 민간 차원에서 물론 민간 차원이지만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죠.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 AI 발전 5개년 우주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집중 투자가 벌어지면 기술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금방은 안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초월하는 뭐 그런 것도 생겼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전 분야가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활력을 훨씬 더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기업은 배타적 경제 이익을 우선 따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게 국책 사업으로 했으니까 일단 되는 데까지는 계속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그리고 정부가 돈을 대주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보조금이 뭐 50% 이상 들어가니까 내가 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돈을 써가지고 기업도 망하지만 그 기업 뒤에는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망하는 걸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그게 대마불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왜냐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전이 될 텐데 이 민첩함과 기민함, 뭐 영민함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미국의 소위 그 사형 기업들과 중국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요. 기업들 간의 싸움이 네. 될 거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AI 우주 기지 그쵸. 만드는 걸로 맞아요. 이제 우주에 이어진 데이터 거예요. 센터를 데이터 만든다. 센터를 둔다. 네. 이게 지구상에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뭐 냉각수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우주에다 띄워버리면 그냥 어마어마한 위성 자료를 그냥 받을 수 있고 네. 그 에너지 효율도 뭐 보니까 태양광이 우주에서는 94%래요. 네. 근데 이 지구상에서 받으려면 24%밖에 안 된답니다. 너무 차이 크네요. 차이가 크니까 네. 우주에다 하면 좋은데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뭐 영하 270도라서 자연 냉각도 되고 네. 막 그러는데 냉각수가 필요 네, 없군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 발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주에서 아무 자료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규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규범 논쟁으로 갈 거다. 미중이 누가 표준을 선점하느냐 이런 것들이 당분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다른 데는 그만한 자본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특정 분야나 특정 기술력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요. 그죠? 또 미국한테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조선업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중국에 발표하면 자기네가 56%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중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뭐 물론 이제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무릎 꿇릴 거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중국이 너무나 많이 네. 커져서 그렇게는 안 네. 되고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미국의 말을 듣는 듣는 중국. 네. 그래서 G2예요. 자기가 G1이니까.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네. 중국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당신은 네. 당신대로 해라. 내가 미국의 영향력 인정한다. 그러나 나도 나대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의 네.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양질의 시스템과 재화를 제공하느냐가 앞으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가는데 그거를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필을 하면서 모셔가 지느냐. 우리나라 이게 이제 반도체가, 그렇지. 예. 뭐 그런 거죠. 반도체 네. 분야 특히. 그 중국도 지금 뭐 14나노까지는 하잖아요. 네. 저게 지속적 투자를 하면
기술력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하고 또 다른 분야로 가야 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의 싸움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매력을 잘 어필을 해야겠군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중국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잘 키워 나가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가 좋고 인민들이 또 시진핑을 잘 떠받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표들이 이렇게 내수가 좋진 않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는 워낙 심각한 지 오래됐고 지표가 부진하고 인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시진핑이 이런 거를 두고 이렇게 중국을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본래 이제 한 국가의 경제,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경제를 구성하는 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내수, 그다음에 수출, 투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가 한창 이렇게 세계적 경제로 되고 잘 나갈 때가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6%, 와. 7% 이랬어요. 네. 지금 그게 40%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군요. 그다음에 투자도 정부가 이제 고정자산 투자나 이런 걸로 뭐 23, 4%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10몇 %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이렇게 그나마 이름값을 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는 수출이 그거를 지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 수출, 투자 이런 지표들이 수출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 안 좋은 거죠. 좋더라고요. 네. 특히 투자 같은 경우도 정부는 하드캐리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네. 민간 기업이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내수가 안 일어나니까 네. 물건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안 사주니까. 그렇죠. 예.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사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수 시장을 어떻게 진작시키느냐. 그 마지막 카드가 사실은 강위안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왜 저거 계속 위안화 그렇죠. 강세를 위안화 용인하는 강세를 거군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목에서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거의 마지막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게 벌써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7위안 이게 이제 소위 심리적 저지선이다. 그런데 맞아요. 지금 뭐 6점 깨졌잖아요. 깨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용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좀 더 진작을 시켜보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꼭 중국식 의도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수출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국제사회 이단화 또는 뭐 국제사회를 해치는 특히 히토류 같은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네, 무기화하죠. 그런 거 가지고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가 조금 약하더라도 이제 국제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도 그렇고 특히 EU 같은 데는 이제 미국의 동조해서 뭐 전기차라든가 물론 이제 유럽의 또 자동차 산업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중국 국내적으로는 민생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거고 그러면 자금이 안 돌 거고 그렇죠. 그럼 사회 불안이 생길 거고 그럼요. 그럼 불만이 생길 거고 네. 그러면 그래도 나를 따라 그러고 압박이 올 거고 마냥 그럴 순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네. 중국도 아니라는 거를 잘 알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유지하는 게 1번입니다.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3월에 올해는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통과되고 네, 시작된 해죠. 새로 예.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어떤 형태의 방향성이 잡히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중국의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방 정부 재정 문제, 부동산이 다 얽혀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잘못하면 금융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환율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이거는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아마 묵계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은 둘 다 공멸한다라는 생각을 네. 미국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안 들어오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된 경쟁? 뭐 이런 미국과 함께. 뭐 네. 이런 쪽의 어떤 흐름을 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리된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속에서 위안화 강세는 좀 용인하는 상황이고 또한 또 이렇게 내수가 부진한 와중에 위안화 강세와 함께 주식시장도 개방을 확대하고 또 영향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등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주식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은 어쨌든 과학기술주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과학기술 사회주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AI 무망론도 나오고 AI가 저게 거품이다, 진짜냐 막 이러지만 어쨌든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틀대로 지금 미, 중이 AI를 놓고 생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면 주식 시장이 AI만 간다고 그 AI만 계속 쫓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민생 내수 부분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안 되면 AI 투자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뭐 중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실버 경제, 실버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난감 만들던 회사가 네. 노인용 휠체어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또 그렇죠. AI가 다 들어가고 물론 맞아요. 고성능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약간 바뀌고 있다. 음. 그러면은 그런 민간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흐름을 보면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집중하는 산업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앞으로 지금 다 AI에 막 이러고 있을 때 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아. 부분들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정말 궁금한 게 중국 주식시장은 좀 오를만 하면 정부에서 좀 누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좀 당연히 올라가려고 하면은 좀 과잉 경쟁하지 말아라 해서 누르고 회사 차원에서 우리 주가 뭐 이렇게까지 오를 필요는 없어 막 이렇게 지침을 내놓기도 하고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주식의 변동폭이 커지면 네. 그 정부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도 정부 관리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 틀이 있죠. 그러니까 A 주식, B 주식을 나누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왜 전부 다 공개를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그렇군요. 시장도 심천, 홍콩, 상해 맞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쓰면서 사실은 심천은 홍콩이랑 같이 하고 뭐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 중국을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직도 시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증권거래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땅도 넓고 그렇지만 상해나 심천이나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홍콩 이런 걸 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직도 통제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업종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누르죠. 네. 그러면은 그게 빅테크 기업이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없이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중국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똑같습니다. B2가 많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 그렇군요. 한 뭐 2억 개 정도 계좌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막 자살 사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또 사회 안정 시스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저희의 이제 사고방식과 약간은 좀 다르다는 네.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겠군요. 자, 그럼 오늘 굉장히 좀 오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중국 주식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도 계시고 G2로 중국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중국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글쎄요, 제가 뭐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로섬 게임은 이미 이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린다거나 뭐 중국이 완전히 치고 올라가서 미국을 뭐 종이호랑이로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결국은 경쟁 속에서 가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가는데 경쟁도 분야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A 분야, B 분야는 이렇게 뭐 C, D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면밀하게 조금 중국적 특색을 조금 더 따지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 실버 산업이라든가 국내 유통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방대한 경제 규모에서 다양한 형태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AI가 이렇대라고 해서 확 쏠려가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뭐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포기하면은 국가 통치 그렇죠.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회주의 공리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같이 일단 어쨌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한 번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벌어지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뭐 저성장 국면이라든가 이런 건 갈 수 있지만 붕괴가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교수님 유튜브를 보니까 그 와닿던 말씀 중에 하나가 중국은 항상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이 네. 있던데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아. 그게 사회주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그렇군요. 이러면 그걸 택하지 못하죠. 사회주의성도 강조하고 인민의 공동의 부를 강조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차선을 선택하고 네. 이거는 망해.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 악을 택하자. 네.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네. 왔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사회주의 정권이 가는 한 그거는 쉽게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중국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리된 경쟁 속에서 중국적 특색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또 요점 정리까지 아주 잘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